네, 짧게 미니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 뭐 투자를 합시다, 맙시다, 뭐 팝시다, 맙시다 이런 의미로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 일단 좀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좀 주의하시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건 맞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다 그런데 일단 물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혹자에 따라서 금융 전문가에 따라서 뭐 내년에는 또 내릴 수도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금리 자체가 쉽게 조정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낮춰지기는. 어찌됐든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에서 왜 또 잠잠했던 북한까지 또 위협을 하고 난리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전쟁도 또 생기고 거기에 미중 관계는 점점 더 경색이 되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선 내 국민, 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좀 경색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당연히 경기 자체가 경색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도 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반증해 주는 것들이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가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지방으로 잠깐만 눈을 돌린다고 하면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살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집 사지 말고 속된 말로 남의 집에 좀 기생했다가 그랬다가 좀 기회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전세들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추후에는 이게 또 어떻게 벌어져 또 전세 매매가와 전세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또 다시 갭 투자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그런 시장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는 없을까라는 사람들이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70~80%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거든요. 돌파구를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이거 뭐 돌파구 없을까요? 기다리지 않고요.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거를 헤쳐나가고 뚫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기다리지 말고 돌파구를 파야 돼. 탈출 구멍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 전면적으로 좀 나서서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상담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이에요. 11월 29일 날 이제 이렇게 국토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법이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국회 의결 처리가 되면 바로 3개월 후에 이제 그러니까 공포하고 나서 공포 후 3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눈에 다가왔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건 이 부과율 자체에 대한 완화도 있겠지만 일단 개시 시점이 늦춰진 거예요. 단계가 초과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단계부터 개시 시점이 됐다가 기산이 돼가지고 초과이익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개시 시점이 이만큼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뜁니다. 처음에 구역 지정될 때 굉장히 많이 뛰고요. 그 이후로는 추진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 설립 앞둘 때 가격이 많이 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뛰는 이익을 빼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초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상당히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서 아주 그냥 대못 박힌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 통과가 문제였었는데 통과도 된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게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특히나 뭐 짚어보겠지만 일단은 재건축 대상 뭐 서울도 서울이지만 저는 1기 신도시에 있는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굉장히 탄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세부 여건 잠깐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3천만 원까지는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되는데 3천만 원부터 부과 구간이 2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단계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씩 네 단계, 2, 4, 8. 8천만 원만 이 3천에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 초과 이익이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50%의 부과율을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됐다라는 소리죠. 얼마로? 8천만 원으로 무려 5천만 원이 늘어났어. 3천만 원까지는 면제였는데 8천만 원까지 면제로 늘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8천만 원은 어떤 금액이 있냐면 과거에는 요 세 번째 구간에 속해서 30%의 부과율을 때려 맞았던 구간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면제를 시켜주면서 부과되는 구간 자체도 현행은 지금 2천만 원씩이었는데 5천만 원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4단계니까 5, 4, 20. 2억이라는 돈이 더 붙여져야 돼. 그래서 2억 8천이 초과가 됐을 때 비로소 50%의 지금에 대한 최고 그 부과율을 훨씬 금액 자체가 1억 7천만 원이나 늘어나면서 2배 이상 훨씬 늘어난 금액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안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얘가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그러면 이 환수금이 얼마가 나올까? 잠깐 계산해 보면 그러면 10억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 기존의 개시 시점에 있는 가격 자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장 상승분을 한 2억 정도를 집어넣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개발 비용들 그런 것들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5억, 2억, 1억 그러면 8억이 되겠죠. 그래서 10억에서 8억을 빼주게 된다고 하면 2억 정도가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2억이 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초과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누진 금액이 붙어서 0원,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이니까 저도 계산을 해보려고 좀 적어 놓는 거고 그러면 일단 누진 금액 2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2억에 대한 초과 이익금이니까 1억 초과된 금액의 50%거든요. 그러면 2억이니까 9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럼 9천만 원의 50%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6,5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되면 얼마로 되느냐? 2억이 되다 보니까 요 세 번째 구간에 접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누진 금액 자체가 600만 원인 거야. 600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줘? 1억 8천을 초과한 금액이 2억이니까 2천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30%, 2, 3은 6. 600만 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이야. 약 5.4배가 줄어든 거지. 이해되실까요? 그냥 원래는 6,500만 원 내야 되는데 1,200만 원뿐이 안 내는 거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뭐 540%가 증가가 된 거잖아요. 반대로 하면 540%가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줄어든 금액도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야. 이 장기주택자에 대한 감면이. 그런데 그렇게 된 금액도 이제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진 거야. 왜 반대하시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난 어차피 투자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1주택이에요. 나는 주택 하나인데 이거 재건축 한다 오래 갖고 있는 죄밖에 없었는데 이거 재건축 한다라고 해갖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거 나중에 다 올라갔고 양도했을 때 팔아서 남는 이익금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미리 내야 돼요. 양도하기 전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돈 은행에서 끌어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70% 감면해 준대요. 책정된 금액에서. 그러면 거의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이 속도 자체가 엄청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개정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뭐 금액적인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으로
111군데에서 61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00군데가 넘는 111군데가 부과 대상인데 이렇게 의결을 지금 개선을 하게 돼버리게 된다 하면 67개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면 40%가 줄어드는 거야. 전체적으로. 특히나 서울도 서울이지만 인천, 경기 같은 쪽에는 지금 27군데가 부과 대상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15군데, 그러니까 12군데가 거의 반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50%가. 그러면 이 인천, 경기는 뭐예요?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대표적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재건축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 지금 후임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정계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요즘 나오는 이슈들이 그래요. 다 그 신임 국토부 장관들이 이렇게 뭐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현 국토부 장관이 나가고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온다라고 하면 이분들 같은 거 신기원 국토연구원장이나 박상우 LH 사장, 전 사장 이런 분들이 다 시장 친화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쪽을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개입을 해갖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 경기에 맡겨놓자. 그러면서 수요 쪽을 막 옥죄 갖고 하는 성향이 아니라 주택은 자연스럽게 공급.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다 주택은 공급을 해서 수급을 맞춰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을 자연스럽게 맞춰서 시장 정상화를 이루는 분들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필두로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걸릴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지금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지난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당시 후보죠. 대선 후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부자들은 이럴 때 챙깁니다. 그냥 넉놓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빠르게 소식들 정보 이게 인맥이 됐든 아니면 돈맥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빨리빨리 이런 정보들을 습득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보로 빨리빨리 바꿔서 실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멍하니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나빠도 전쟁통보다 나쁘겠습니까? 전쟁통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난다라고 좀 재미난 소리를 했는데 비유를 좀 제가 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 삼성그룹 창업주 누구죠? 이병철 회장 옛날에 그 미꾸라지 키울 때 왜 수확량 좀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천적인 맥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수확량이 훨씬 곱절로 늘어났고 그게 뭐냐면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다라고 해서 그냥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냥 계속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아니면 심지어는 무주택자분들 좀 일부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같이 망하자 그냥 아예 그냥 다 망해서 그냥 나도 없지만 너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공부를 하고 좀 더 좀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마음 먹으시는 분들 5년 10년 지나도요. 그 횟수가 지나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세력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자 여기 지금 인구 감소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가구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라고 해서 제 주변에도 1인 가구가 꼭 원룸 쓰는 거 아니에요. 1인 가구라고 해도 2룸, 3룸 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 방 하나 자체를 아예 업무실로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는 줄더라고 해도 가구 수가 늘어난 거예요. 가구 수. 어디를 중심으로 늘어나? 서울 내지는 수도권 일부의 어떤 거점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많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자, 직주근접속 좋은 것 위주로서
개발 압력은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이 지방과 어떤 수도권, 서울 이런 쪽으로 해서 양극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허가량 전년도 대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뒤에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인허가가 있어야 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도 시장 친화적인 사람으로 교체되고, 재건축도 완화가 되고, 재개발도 지금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이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린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중심은, 그러니까 이슈는 서울과 수도권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이라든가 노후주택지의 어떤 소형 주택들을 좀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기 신도시 위주로 해서 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신축들을, 그러니까 재건축 물량 내지는 돈이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신축들 전세 갭 껴서라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는 너무 움츠려 드시지 말고 시장 친화적으로 항상 공부하자. 그러면서 돈하고 시간 준비해서 눈 뻘겋게 뜨고 좀 캐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시라는 자세를 갖자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간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나가겠습니다.